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옐런 의장이 좀 2주 전과는 온도가 약간 다른 발언을 해서 또 시장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발언입니까?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완화책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한 발언과 전혀 다르지 않고 저는 뭐 시장의 과대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옐런 의장은 비둘기파가 아닙니다. 원칙주의자죠.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비둘기파가 맞기 때문에 비둘기파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원칙이 만약에 매파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매파로 바뀌어서 또 무섭게 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옐런을 왜 계속 억지로 비둘기파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사례가 있었거든요. 버냉키 이전에 그린스펀이 의장이었을 때도 분명히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주창했던 것이 옐런 의장님을 고려해 본다면 옐런의 성향은 절대 비둘기파가 아닙니다. 원칙주의자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발언 속에서도 결국은 지금 고용지표가 양적으로는 시장의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실제 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까 고용 자체가 워낙 안 좋은 거죠. 장기 실업자 그대로죠. 그 다음에 지금 취업 참가수,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실업률이 개선된 것이지 양적으로 장기 실업이나 실업의 질적인 부분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옐런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이러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향후 이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과연 금융시장이 옐런의 얘기에 얼마만큼 반응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식시장은 그나마 좀 반응을 했죠. S&P 500 지수의 일간 5분 차트인데요. 그렇지만 시가부터 이미 강하게 출발했다라는 거죠. 옐런의 발언이 자세히 나오면서 좀 더 상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 가긴 했지만 결국 거기서 마감했습니다. 즉 시초가 부근에 오른 게 다였다라는 거죠.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미약했고 옐런 풋으로 인해서 밀어 올린 효과도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중에선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지만 그 효과 자체가 아주 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미국의 10대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비중별로 봤을 때 파이낸셜, 즉 금융업종이 가장 크고요. 뒤를 이어서 기술주 업종, 그다음에 오일가스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의 순서로 시가총액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대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원자재와 오일가스 업종만 하락하는 양상이었고요. 나머지 업종은 모두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올랐고 낙폭이 단기적으로 컸던 헬스케어가 조금 올랐고요. 산업재는 뭐 강보합 정도, 이외 기술주도 강보합, 그다음에 소비재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베이직 매트리얼, 원자재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들은 대부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이것이 정말 유동성이 과하게 나와서 시장의 유동성 랠리를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라면 금융주와 함께 원자재 쪽이 아주 강하게 랠리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옐런 발언이 만약에 정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면 무엇보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랐던 달러가 폭락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유로와의 그 지표, 유럽 쪽의 지표가 좋지 않아서 달러를 강세로 밀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엔화도 약세로 가면서 달러의 강세 요인이 비교적 강했습니다만 달러 같은 경우 오늘 발언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QE 정도로 해석이 되었다면 급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고요. 자, 그 다음 미국제 10년물의 전반적인 흐름도 보시면 만약에 추가적인 채권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매입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아니면 매입 중단의 효과를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면 채권 수익률도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의 강세로 인해서 전체적 채권 수익률의 변동 자체가 존재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별 영향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에.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쪽 움직임, 이머징 통화, 대표적으로 호주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관련되어 있는 ETF들의 동향도 비교적 그냥 강보합권 내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러시아 정도로 제외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반응은 옐런 발언 별거 아니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뉴스 쪽에서 확대 해석해서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고요. 또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좀 자극적인 이슈가 시장의 헤드라인에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옐런이 뭔지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뭐 미국의 주식시장을 구원했다. 구원하긴 뭘 구원합니까? 장 초반부터 밀어붙인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친 옐런 발언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시장으로도 반영이 되면서 뭐 외국인들의 주식은 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좀 과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앞으로 부양카드는 좀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양카드를 쓴다면 지금 이제 속도 조절 정도가 되겠죠. 기존에도 항상 이제 옐런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테이퍼링 자체가 매달 회의 때마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지표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멈추어질 수도 있고 추가 QE를 할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원론적인 얘기의 연장선상이라면 쓸 수 있는 대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추가 QE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지준율을 내려준다든지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 어느 것도 선택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추가 QE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뭐 쓸 수 없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하긴 하나 꾸준하게 회복되고 있는데 추가 QE를 왜 해야 될까요? 향후에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추가 QE는 굉장히 암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해놨던 QE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움직이는데 추격 QE를 한다고요? 추가 QE를 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망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수는 먼저 빠져버릴 거고요. 그때 하는 QE는 또 그때 가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QE는 뭐 가능성도 없고 저는 지금 뭐 할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준율을 내리는 정도 혹은 연방기금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춰서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현재 굳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상황도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증시를 더 밀어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은 오늘 옐런의 발언을 추가 QE까지 확대 해석하는 모습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경제 상황이 최악의 국면은 최소한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호전되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으로 내놓을 대책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기존의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경제 지표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QE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이제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요즘 기사를 보면 특히 오늘 기사를 보면 옐런 의장의 발언 때문에 부양책이 다시 나올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속지 마시고 좀 천천히 좀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옐런 의장의 발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는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의 물가가 상황을 보자면 좀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들, 꼭 들여와야만 하는 것들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석유, 원자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는 것만으로도 만족시키고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은 뭐 석회석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전량 수입해 와야 됩니다. 식량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거 실제로 인구하고 고급 인력들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항상 이 원자재 수입국이라는 그런 한계를 안고 가고 있는데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은 저 북쪽의 노르웨이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 쪽에서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브렌트유 같은 것들을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만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뭐 철강, 구리, 아연,
대부분의 가격들이 모두 다 빠지고 있고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물건들 최종지의 공급을 조절하면서 이 원자재를 그동안 끌어다 썼고 이 끌어다 쓰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 세력들이 가격을 붐을 만들었거든요. 이 붐이 꺼지는 과정에서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전을 하겠지만 반전하더라도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수요가 제한적이라면 그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이 물가를 누르는 한 가지 원인이고요. 그 다음은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유로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라가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인 환율 요인이라고 봐야지는데, 달러가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강세를 보일 줄 알았더니 미국 지표가 악화되면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실제로 엔화는 유로화는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치를 보면 달러가 5, 유로가 3, 그 다음에 엔화가 2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 통화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유로화와 이 달러가 약세를 아니죠. 유로화가 아니라 달러와 엔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엔화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율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언제 강세로 돌아서서 다시 갈 것이냐,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유로화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로화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그 유로존 물가 지표가 0.5%까지 낮아졌는데 그럼 결국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성장이 1%대로 가고 있는데 물가는 더 아래에서 너무 움직이고 있고 방향이 계속 아래라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 국면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좀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총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은 총량 자체는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2013년 중반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 건 그동안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던 것이 LTRO거든요. 이 장기자금을 공급해줬고 또 채권 매입 자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무한정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무한정으로 공급하면서 반대쪽으로는 RP로 계속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불태화 정책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또 RTRO 같은 것들도 투입했다가 모두 지금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ECB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유동성은 많이 풀어놓은 것 같지만 분명히 장부상에 돈이 풀려 있는데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은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돈을 많이 풀으면 그 물가도 자극을 받고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무언가 붐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붐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전반적인 금리 상황을 보면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물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단기물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나타날 수 있는 국면, 즉 단기물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수급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원인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물가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경제 탄력이 계속 붙지 못한다면 그동안 저는 이제 그 유로존에서 대책을 쉽게 안 내놓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지표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이 자신들의 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향이나마 추가적인 통화 완화책을 그 ECB를 통해서 할 가능성은 조금씩 열려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2분기보다는 좀 더 당겨서 당장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5월달 정도에는 뭔가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월달, 그러니까 내일 모레라고 보여지죠. 목요일 날은 아마 관련 코멘트만 좀 강해지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련 코멘트만으로도 현재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 없는 것은 독일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 트라우마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전쟁 이후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인플레가 엄청나게 나타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에 쥐고 있는 이 마우스 하나에 뭐 1억 원,
뭐 이 정도까지 뭐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고인플레 그 트라우마가 있는 독일이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LTRO가 나오는데 만약에 또 불퇴화 정책을 포함한 LTRO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정책의 크기, 그다음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대책이 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씩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 분명히 물가 인상에 대한 좀 방향성은 있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바로 오늘부터죠. 4월 1일을 기점으로 소비세를 5%에서 8%로 3%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반응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우선 글로벌 시장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비세 인상,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영향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본 시장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별 영향 없고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미리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데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한 103엔대로 다시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엔화는 전 세계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달러와 유로가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달러는 지금 약세보다는 제한적인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화는 ECB의 대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제한적인 약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엔화는 어차피 수급도 약세고 전반적인 상황이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방향성은 제한적인 약세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고점이 105엔대를 강하게 넘지 못하는 제한적인 약세 국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영향 잠시 살펴봤는데 그럼 이어서 일본 시장의 영향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5장 출발 이후에도 큰 폭의 변동성은 수반하지 않고 있어서 기존의 약자는 대부분 좀 흡수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러나는 특징은 일본의 그 엔화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중에 엔화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지어서 이제 선물 거래, 선도 거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관련 없이 유로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자본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비상업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 투기적 거래자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엔화의 매도 포지션을 급격하게 회수했다가 다시 또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엔화의 약세를 좀 보고 있는 세력들이 다시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속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본 경제 자체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소비자들, 즉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있고요, 해외 부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만약에 한 발 뒤로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한 발 앞으로 나서서 투자 붐업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 쪽에 그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추가적으로 너희들 투자해라라고 계속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의 투자가 거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이런 발전소를 짓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부 지역의 지진으로 망가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추가적인 발전 수요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일본 시장 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식시장의 반등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 지가도 서서히 플러스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점으로 또 분기별, 월별 기점으로 서서히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고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지금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세 추가적인 인상을 맞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의 결정적인 목적이 일본 재정의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재정 안정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다시 또 자금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뭐 망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여러 가지 변동성을 선반영한 뭐 일본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라든지 환율시장의 움직임은 오히려 좀 더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BOJ가 과연 대책을 언제 쓸까 이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전체적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든지 경제지표의 악화도가 비교적 커지면서 뭔가 정부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시각이 나타날 경우에 BOJ가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BOJ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 미칠 영향은 이미 다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몇십 년 만에 소비세 인상이라 조금 불안한 예상도 없진 않았지만 일단 뭐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리 크지 않은 영향 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BOJ의 좀 액션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선물 타임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엘도라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 지금은 조금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11시까지는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11시 이후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잔잔한 모습, 옆으로만 흐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외국인은 현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선물은 1,300억가량, 그렇게 큰 양은 아닌데, 지금 선물은 3,800개 정도, 아까는 4,000개를 넘긴 했는데요. 지금은 3,800개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현물을 710억 매도했고요. 네, 선물 쪽은 3,000개 정도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모습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앞으로의 수급 동향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부분이 양은 지금의 양보다는 줄어들 거로 예상은 하지만 방향은 조금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프가 특히 딱 보자면 오전에 등락이 좀 있었다가 계속해서 상방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의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추세반을 추종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시작 부분은 매도 쪽으로, 하방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상방 턴을하는 걸 보고 상방 쪽으로 진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1시 이후부터는 사실상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지금 막 하방 쪽으로 잠깐 흐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 하방 쪽으로 진입이 되고 현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선물 할 것 없이 요즘 최근 며칠간은 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조금 상방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기울기가 조금씩 더 약해질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당일 청산을 언제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그 추세, 오늘 하루에 있는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기울기가 조금 줄어든다면 기울기가 클 때와 작을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이 달라야 할까요? 네,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기울기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부분이 진입이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진입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잔잔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겠죠. 네, 아주 좀 세심하게 좀 전략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본 오늘의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중국의 경제 지표인데요. 바로 오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HSBC 제조업 지수는 48, 관방 제조업 지수는 50.3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 지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제조업 지수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안 좋고요. 그다음에 국영 대기업들은 비교적 견조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중국 정부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국영 대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국영 대기업에게 상처를 입힐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민간 부분에서 너무 과잉 중복 투자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 의제는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확고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HSBC 제조업지수 PMI가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방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한 7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가? 그다음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국영대기업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국영대기업의 전반적인 힘이 이렇게 강한데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요?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역시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은 계속되면서 HSBC 제조업지수는 당분간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 50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넘어서기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나온더라도 1분기 GDP가 시장의 기대치를 너무 크게 밑돌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상이 7.5인데 만약에 7%도 안 되는 그런 성장률이 나올 경우에는 미니 부양책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미니 부양책은 시장의 기대 자체를 밑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표 관련해서 보자면 요즘 또 중국 리스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중국의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 서방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무언가 한패거리가 좀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서방 지역을 중심으로 또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근에는 꼭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뭐 탱크가 오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쟁, 경제 영역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총성이 들리진 않지만 오히려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방 쪽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을 비난하고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반대쪽을 비방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외신 쪽에서 굉장히 왜곡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서방을 욕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는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나오고,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걱정해야 되겠지만, 서방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자기들이나 잘해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중국 쪽에 대한 걱정, 그것도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걱정은 조금은 오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마크 파버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4% 성장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 언론에서 나온 기사에서 바로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간혹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네.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네. 뭐 의미 없는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언론 기사 좀 걸러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형주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또 오랜만에 대형주 매수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형주 중에서도 뭐 다양한 종목들은 사고 있습니다만 중심축은 두 가지입니다. IT와 자동차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시가총액 즉 모의권 내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정도만 팔고 있고 시가총액 5위권 내에서 대부분 종목군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물 매수와 동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혹은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마치 1900선도 깰 것처럼 좀 더 공격적인 아랫방향을 보고 움직였다면, 최근의 움직임은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락 포지션 자체는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래쪽은 포기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만 놓여지더라도 시장의 하락은 멈추고 최소한 보합권에서는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그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사게 되면 현물 지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선물 시장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을 사서 선물이 끌려가는 건지 반대로 선물 시장을 올려놓고 현물 시장이 끌려가는지 그 선후 관계는 조금 불명확합니다만 어쨌든 두 개가 동시에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건 최소한 아래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시각을 아마 제가 이제 뭐 전일, 전전일서부터 이제 서서히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와 잠깐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뭐 지금 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뭐 위를 뭐 뚫고 막 올라가는 그런 상세를 나타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락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기했다라는 점. 그리고 대형주 매수의 확대가 됨에 따라서 선물 쪽의 매수도 동반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도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좀 하방의 우려는 조금 덜어낸 것 같은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 중에서도 반도체 종목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조금 호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반도체 종목에 뭐 특별한 호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투자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절대 저점 수준이냐,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느냐, 수급이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서 이 종목의 이제 실적 하나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양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규모 자체는 커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PC 쪽에 지금 디램 그 판매량, 그러니까 PC 자체가 지금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PC 쪽에 이제 디램 판매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PC양 디램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떨어졌고 올해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 거기다가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SSD가 뭐 잘 될 거야.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뭐 판을 치고 뭐 난리부르스를 쳤지만 결국은 PC가 망가짐으로써 SSD 가격도 현재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가격의 방향성을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양적인 규모가 커지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양적으로는 PC가 죽었는데 모바일 쪽이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번엔 타블릿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반도체의 사용 총량 자체는 증가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스마트카 이런 것들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반도체의 사용량은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반도체 가격 상승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 혹은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의 투자 관점은 조금 둔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여지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장기 관점으로는 세 회사가 결국 이 모든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미국 시장의 뭐 마이크론, 국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개별 종목의 투자가 힘들다면 반도체 ETF를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나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좀 가격은 조금 안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를 보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LED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D 종목, 지금 이제 투자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5만 원대에서 4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오늘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또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가격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기 관점에서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나섰던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투자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반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한 2개월마다 한 번씩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조명시장의 향후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도 얼마든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항상 공급 과잉과 관련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ED 시장이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중에서도 LED 쪽에 그동안 과잉 투자되었던 것들, 특히 TV 쪽 LED에 과잉 투자되었던 것들을 조명 쪽으로 지금 빨리 돌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크리치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반도체의 기술력이 높아봐야 아주 뭐 몇십 년 앞선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들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부담감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실제로 산업의 초기에는 만들어내는 기술력 좋은 기업들이 가장 잘 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유통망까지 쥐고 있는 기업들로 모든 힘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모듈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브랜드력, 유통망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스람이라든지 필립스와 같은 글로벌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LED 관련주들 중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캡티브 마켓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캡티브 마켓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냥 관계사라고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LG전자나 삼성전기 LED 사업부가 삼성전자 TV 사업부에도 납품하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쪽에도 납품을 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는 최소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유통망도 갖고 있고 물량도 조절할 수 있고 수익률도 조절할 수 있는 이들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중기까지 투자는 가능하나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는 차라리 LED 쪽으로 간다면 LG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가 투자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만 투자할 방법이 있다면 오스람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시장도 점점 성장 이후 안정화가 되면서 좀 대형주에 좀 매수를 하시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상승세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이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올해 후반기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라이신이라는 물질이었는데 라이신이 뭐냐면 그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라이신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 올랐고 CJ제일제당이 여기 진출해서 중국 쪽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의 작년 가격을 굉장히 높여놨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서 또 라이신 가격이 안 오르고 계속 내려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결국은 또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마구 만들어내다 보니까 공급 과잉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오르는데 그래서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과 라이신 가격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근데 최근에는 돼지 가격 올라가도 라이신 가격 내려갔던 것은 워낙 공급 과잉이 강했기 때문인데 GBT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공급업체 중에 하나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라이신 가격이 이제 안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CJ제일제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전고점도 돌파하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 쪽의 수익성 개선과 여러 가지 사업부의 그 수익성 개선이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하반기까지 정도는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산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상반기 내 빠른 시기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실 매수 관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이런 화학 종목들인데요. LG화학, 롯데케미칼 두 종목 모두 좀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중국 수요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화학 제품, 특히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이 중국보다는 유럽 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더 옛날 주가로 회복하기 위해선 중국 수요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 업계 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여전히 화학 제품들의 재고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탄력적인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화학업종,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시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들의 주가의 최근의 저점 수준이 거의 PBR 바닥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발표 이전까지 추가적인 반등 추세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매수 정도,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들 종목의 실적의 본격적인 회복은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뭐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수준에는 오히려 또 비중을 다시 한번 줄였다가 다시 또 조정을 이용해서 밸류에이션 하단 국면에서 재차 매수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 자체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조금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정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좀 다시 한번 부연을 드리자면 실적의 이제 개선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속도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연속성이 불가능하다는, 매 분기 늘어나는 그런 과거와 같은 실적 증가, 매출 증가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좀 확실하게 다 공부를 하시고 분석 후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종우 애널리스트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